주식까지 채권 부자. 확실히 중장기적으로는 채권을 가지고 베이스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확실히 재테크에서는 플러스인 것 같아요. 형지 INC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나 그냥 공모 개요만 좀 궁금해. 여의도 촌놈의 의견은 별로 잘 모르겠고 공모 개요만 좀 알려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공모 개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가지고 오면요,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신용 등급은 싱글 B 플러스예요. 그래서 뭐하다 매우 위험하다, 투 하이다, 리스크가 투 하이 리스크다, 요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규모는 50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플러스 요소죠. 규모가 200억, 300억 이렇게 크면 나중에 상환하기가 무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밖에 안 해요? 50억.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플러스 요소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발행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번 주 금요일이었는데 한 차례 연기되면서 5월 14일, 만기일은 3년 뒤라서 2027년 5월 14일이다. 근데 요거는 안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있을 때? 조기 상환일이 있을 때. 그래서 조기 상환일이 언젠지 봤더니 언제예요? 2025년 11월 14일.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 1년하고 6개월 뒤죠. 그래서 1.5년물이고요. 실제 만기는 1.5년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자 많이 주죠. 이자는 몇 프로 준다? 3%. YTM은 5%. 그럼 연으로 약 한 2% 정도, 만원당 200원 얹어 주겠죠. 근데 여긴 뭐예요? 1년 6개월물이니까 300원. 근데 이거는 연 단리 기준이고 3개월 복리로 주니까 300 몇십 원 이렇게 줄 거예요. 그래서 요점 참고하시면 되고, 청약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5월 9일.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약에 제 의견도 듣고 직접적으로 분석해서 형제 INC 10회차 공모 신주인수권부 사채 청약을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 9일날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5월 9일부터 5월 10일이니까 만약에 마통까지 끌어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 10일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청약일은 이날이고요. 그 다음에 워런트가 상장하는 거, 채권이 상장하는 건 발행일에 상장되기 때문에 5월 14일에 상장되는데, 워런트는 1호부터 한 2주 뒤에 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5월 29일날 상장이 된다. 그리고 제 생일은 5월 이틀 뒤인 5월 31일이다. 요거 아시겠죠? 파인트랑 쿼터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행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행사가가 이번 청약의 매력도를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행사가는 5월 3일날 확정이 된다. 지금 이 현재가와 행사가의 괴리가 크면 조금 소액 고려해볼 만한데, 요 정도의 매력도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론, 여의도 촌놈의 의견, 공모 청약은 애매하다. 행사가 그리고 현재가 괴리가 크면 여윳돈 정도만 소액으로 해볼만? 이 정도예요. 그리고 공모 청약일 때, 그리고 일반 채권 투자하는 거는 뭐한다? 나는 패스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의견인지 이제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 됐어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우리 채권을 분석할 때 첫 번째 뭐예요? 총 4개잖아요. 최대 주주. 그 다음에 지배 구조가 있으면 지배 구조도 분석을 해라. 그 다음에 사업을 분석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무제표를 분석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신용도가 오케이, 괜찮다, 양호하다라고 하면 이 자체 신용도 대비해서 발행 조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얼마나 이 신용 위험에 대비해서 매력적이냐, 이걸 이제 항상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서대로 처음에는 항상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재무제표를 먼저 볼 겁니다. 최대주주 지배구조를 조금 살펴보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형제 INC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류 사업을 영위한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직접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그냥 안 다루려고, 그래서 요것만 참고해 주시고, 저는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좀 톤이 없나요? 막 행님들 내가 한 재무제표 볼 건데 이래야 되나?
일단 첫 번째로는 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자산의 이제 특이점들 우리가 좀 봐야 돼. 그러면 가장 일단 첫 번째 특이점은 뭐냐 봤더니 자산의 거의 반 가까이가 재고 자산입니다. 의류 사업을 영위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얘는 뭐예요? 의류예요. 근데 의류는 뭔가 유사시에 담보로 제공될 때 가치가 이 천이잖아, 천.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야. 이 재고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뭔가 자금을 조달하기가 조금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거를 현금 활용하기에는 우리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는 게 뭐예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이 여기에 많던가 아니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핵심 웨이퍼가 많던가 이러면 웨이퍼 그냥 팔면 되잖아,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담보력이 있을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의류기 때문에 45%나 되는 274억이지만 지금 당장 뭔가 담보를 제공해서 현금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뭐하다? 좀 어렵다. 이 점이 일단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특이점은 뭐냐면 의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제조업, 생산업 이렇게 같은데 유형자산이 총자산 600억인데 34억밖에 없어요. 유형자산 왜 이렇게 작아?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야, 유형자산 왜 이렇게 작아? 근데 그마저도 뭐예요? 야, 당연히 너희가 사업을 생산하고 하려면 건물, 토지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토지는 없더라도 야, 공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내수공업 아마 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없어. 유형자산이 작은데 그마저도 뭔지를 봤더니요. 사용권 자산은 리스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권 자산이 거의 한 19억 있고 비품, 펜 이런 거 있죠. 우리 사무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그런 비품들. 얘가 거의 한 14억 정도가 있어요. 건물이랑 토지 어디 갔어? 없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은 자체 생산하는 애들은 아닌가 보다 알 수 있겠죠. 자체 생산하면 뭐예요? 건물 공장 있어야지. 근데 얘는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건 상식으로 알면 좋은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자체 생산을 하면 원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외주를 준다 생산할 때 그럼 얘네들은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원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 IN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의류 사업적으로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규모만 봐도 사업이 열이한 걸 알 수 있는데 그마저도 뭐예요? 외주조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안정성 자체가 뭐하다? 매우 낮다. 우리가 이렇게 일단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투자부동산이 지금 한 130억 가지고 있죠. 22%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원래 유형자산에 두 개가 있었어요. 뭐뭐 있었냐면은 유형자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지랑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합해가지고 총 얼마 그래도 많진 않았어요. 22억 정도였는데 이거를 유형자산에 있던 애를 갑자기 어디로 바꿨어요? 투자부동산으로 바꿨어.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회계 계정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재무이사 CFO가 심심해가지고 이 짓거리를 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야, 왜 바꿨어? 라는 점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유형자산인 토지랑 건물에 22억 정도를 투자부동산으로 바꿨는데 Y 측면에서 한번 봤더니요. 일단은 유추해보기를 자 1번 뭐냐면 투자부동산으로 바꾸면서 토지와 건물을 뭐 했냐면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가지고 있었으면 걔네들 원가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다가 투자부동산으로 바꾸면서 건물이랑 토지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총 얼마였냐면 22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재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3억이 손실로 떨어졌어요. 근데 토지가 갑자기 40억이 뜁니다. 네트로 37억이 뛰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회계상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던가 아니면은 수익이 늘어나면서 자기 자본이 늘어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수익으로 잡혀요. 그래서 나중에 당기순이익을 보겠지만 사실은 한 6에서 7억 정도 손실이 났어야 되는데 이게 손실이 안 나고 플러스 37억이 되면서 순이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회성 이익을 어마무시하게 잡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면 Y를 봤더니 얘네들이 적자가 올해까지 나면은 뭐 관리 종목 이슈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순이익이 나면서 흑자가 났으니까 적자가 났으면 안 됐나 보다. 그러니까 적자 피하려고 흑자 만들려고 재평가 실시를 했나 보다. 근데 유형자산으로 있으면 재평가를 하기가 좀 그러니 투자부동산으로 바꾸고 계정 대체를 하고 재평가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일단은 1차적인 사고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 추정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한번 이 재평가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추정을 공유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러한 이슈가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종속기업 및 관객투자기업에 35억 정도 있어요. 얘는 좀 알짜 자산이긴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형지 엘리트. 저 때는 그 교복의 강자가 스마트랑 엘리트였거든요. 우리 그 촌뜨기들 그 교복의 강자는 얘네들 맞나요? 이 중에 얘는 아직도 강자인가 보지? 이 엘리트가 바로 형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상장사예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얘 팔면은 돈 들어오겠죠. 이 돈 현금화 가능하겠죠. 아니면 상장사 지분이니까 담보로 현금을 좀 조달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35억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최근에 떨어지면서 시가평가를 하면 한 31억 정도 돼요. 그래서 31억 정도는 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 지분 요거 조금 담보로 해가지고 현금화가 가능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보증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된다. 29억 정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5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은 큰 의미가 없어서 아쉽다. 두 번째로 뭐예요? 유형 자산은 너무 작다. 자체 생산 안 하나 보다. 그리고 최근에 토지 건물들 투자 부동산으로 바뀌었고, 투자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미치는 비중은 큰데 얘네들은 근데 거의 다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차입금에. 그래서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현금을 조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형제 엘리트는 알짜 자산이고 시가평가해도 31억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매도를 하든 아니면은 담보를 제공하고 현금을 조금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유사시에 현금을 대동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현재 현금 얼마? 22억 더하기 31억 해서 53억 정도 된다. 근데 이건 사실은 언제 기준이에요? 12월 31일 2023년 기준이고, 현금 유출이나 이런 것들 계산해보면 분기별로 약 한 15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유출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2억에서 15억 정도 유출이 됐으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9억 정도 한 자리 숫자의 현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다? BW에 대한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너무 급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3월 말 분기 보고서는 5월 15일까지는 나올 거니까 사실은 이 BW가 공모 청약이 이뤄지기 전에 발행되기 직전에는 나오진 않겠죠. 발행되고 직후에 나오겠지. 그럼 그때 재무구조를 보자고. 근데 제가 합리적으로 예상컨대 2023년 12월 31일 때 재무제표보다 아마 1분기 말 재무제표가 더 안 좋을 거예요. 지금 자산도 그런데 아마 좀 더 안 좋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부채를 이제 볼 건데, 아까 전에 잠시 말씀 안 드렸지만 매출 채권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매출 채권이 한 63억 정도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매입 채무가 한 91억 2억 정도 되고 미지급금이 한 10억 정도로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비교해 보면 이거 사실은 뭐 조금 더 크고 적고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한 50% 가량이 뭐예요? 매입 채무가 더 많죠. 그 내가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사면서 지금 지급해야 되는 돈이 훨씬 더 크다고요. 이 말 즉슨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매출 채권을 또 현금화로 받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매출로 이뤄지면서 현금을 계속 창출해야 이 매입 채무를 다 충당하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사업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매입 채무 매출 채권 부분에 있어서도 뭐예요? 현금 부담이 매우 크겠다. 우리는 이렇게 일단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그 외에는 이제 뭐 매입 채무나 매출 채권은 워낙 일반적인 계정이니까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면은 꼭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반 개인분들이 처음 딱 채권을 분석하고 싶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부채에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만 먼저 무조건 분석해봐라 계속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채라고 하는 부분이랑 차입금,
왜냐면 이 두 개는 뭐가 있냐면 상환 의무가 있어요. 상환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신용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사채랑 차입금이 보통 대부분 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분석하셔도 일단은 신용 분석에 있어서는 반 이상은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매입채비랑 매수채권 정도는 했고요. 그 다음을 보면은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차입금을 먼저 좀 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회계상으로 인식된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달라요. 실질적으로 내가 빌린 돈, 그 원금에 대해서 한번 보자.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봤더니 단기 차입금이 한 그래도 44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차입금을 일단 보게 되면은 단기 차입금이 한 대략적으로 44억 정도 되고 장기 차입금이 대략적으로 한 20억 정도 돼요. 근데 20억 정도 차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2억 4천 정도는 여기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2.4억이 일로 그냥 계정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총 한 64억 정도를 빌리고 있죠.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빌리고 있는데 얘 대략적으로 한 6%예요.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으로 또 빌리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6%대도 있긴 한데 10% 고금리에도 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심각하게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총 차입금은 얼마라고요? 한 64억 정도 되는데 이 64억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투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돼 있댔잖아. 얘가 한 90억 가까이가 담보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담보력을 보고 토지랑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회수가 되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신용 위험이 없는 한 뭘 해주냐면요. 만기 재연장을 해주던가 아니면 뭐 대환을 해주던가 한단 말이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 찾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한 40억 정도 차입금이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이게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더 받으면서 지금 한 62억에서 64억 정도 지금 차입금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 대출이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 재무 건전성이 지금 예전보다 더 안 좋다고요. 그럼 뭘 해야 돼? 당연히 대출을 더 받으려면 담보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담보가 없어요. 뭐 빼고 토지랑 건물 빼고. 야 근데 이거 우리 22억밖에 없는데 야 22억으로 어떻게 10억에서 20억을 빌려. 얘가 최소한 한 4에서 50억 정도는 돼야 LTV 70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빌리지. 야 씨 그러면은 뭐다? 유형자산에 있는 거 이거 안 되고 이거 우리가 투자부동산으로 옮긴 다음에 이거 재평가해서 이걸 담보로 제공하자 이렇게 된 거지. 됐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이용해서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고 싶은데 유형자산 그대로 있는 그 회계 장부가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부동산으로 바꿨다는 거지. 일명 뭐냐면 얘는 딱 겉에서 봐도 무리한 거예요. 무리.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무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보면서 아 얘네들 지금 재무적으로 유동성으로 힘든 상황이 지금 턱 밑 끝 요까지 왔구나. 지금 힘들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전까지 우리가 캐치를 하면 거의 뭐 선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선수.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담보는 제공돼 있으니까 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다 이렇게 봐져요. 그럼 결국에는 사채를 봐야 되는데 사채는 너무 많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사채. 근데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반 사채고요. 두 번째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세 번째로는 CB 전환 사채가 얘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일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하기가 편하죠. 유형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재평가하는 경우는 보통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러니까 재평가도 만약에 내가 뭐 3년, 5년 단위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는데 사실은 개정 대체 없이 유형자산 작년에 재평가했는데 또 재평가 하면은 무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내부적인 이슈 부분이라 그냥 합리적으로 추정컨대 이제 투자부동산이다 보니까 재평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회계적으로 그렇게 대체를 한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사채를 한번 정리해서 봤더니 총 8.1억, 8.1억, 9억 이렇게 세 번에 거쳐가지고 사채가 있어요. 그래서 9억 먼저 할게요. 9억은 올해 6월 29일 만기예요. 그 다음에 8.1억 중에 하나는 올해 9월 21일 만기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2025년
9월 21일이 만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모 개요 때 제가 텀sheet 보여드렸죠. 그래서 텀sheet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1년 6개월이 지나면 2025년 11월 만기예요. 이번에 발행하는 10회차 공모 BW는. 근데 이게 지금 그 전에 다 만기가 도래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해. 그럼 얼마야? 한 27.2억 정도 되죠. 이거는 무조건 다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유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거의 다 행사가 되고 사채 내용 납입 진행되고 하면서 잔존액면은 3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갚아야 되는데 사실은 얘는 3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얘는 큰 이슈가 없다고 봐져요. 근데 시비를 봤더니 시비가 얼마가 있냐? 42억이나 있습니다. 얘가 핵심이에요. 아니 한 회차당 8억 8억 9억인데 지금 자산 630억짜리가 이거 과연 못 갚아가지고 신용 이벤트 발생시킬까? 이러면 사실은 조금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42억 정도가 있는데 얘는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는 거죠. 얘의 만기는 언젠지 봤더니 그럼 얘가 핵심이겠죠? 2025년 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뭐예요? 일단은 얘의 이 재무 구조의 한 번의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CB는 근데 단 뭐예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전환가가 있는데 얘 전환가는 얼마냐면 리픽싱 한 번 돼서 919원이에요. 이런 리피싱 됐더라고. 전환가인데 현재가가 만약에 급속도로 올라가서 919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면 이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럼 이 42억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되겠죠. 그러면 재무 구조가 확 괜찮아질 거고, 공모로 발행한 BW 50억 갚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차환을 해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지를 봤더니요, 지금 현재 주가가 855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시비는 전부 다 42억 상환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더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알고 보니 시비를 투자한 애들이 계열사다. 이러면은 갚으라고 안 하겠지. 계열사가 무슨 형제 INC 이거 상환해라고 해가지고 형제 계열사를 부도시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면은 이슈가 조금 없다, 신용 위험에 있어서 좀 플러스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LP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뭔 일 큰 일 없으면은 전부 다 2025년 2월 10일자부터 얘가 뭐 풋옵션 행사가 가능한데 이때 상환해야 되는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빠치노님처럼 이제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예전에 그때 발행했던 공모 BW도 거의 다 뭐 지금 없죠. 그렇게 되면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그걸 봐야 되고, 그래서 뭐다, 이 전환 사채가 핵심이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채권 상환액을 봤더니 일반 3호 사채에서 얼마였어요? 27억, 그죠? 그 다음에 BW에서 3억, 그 다음에 CB에서 42억, 30억. 그러면 한 72억 정도를 지금 상환 부담이 있는 부채란 말이야. 근데 아까 현금은 얼마 있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22억인데 사실은 이것도 한 8억에서 9억 정도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22억 더하기 뭐예요? 지금 형제 엘리트 31억 정도 하면 한 53억 정도 많이 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네팅하면은 얘네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체 상환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이 사업에서 수익이 나서 현금이 들어와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냥 딱 단순하게 매크로만 봐도요, 매크로가 좋을 때도 얘네들은 뭐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매크로상 이 형제 INC가 갑자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내년 가서 한번 다시 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신용 위험이 절대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신용 위험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신용 등급을 싱글비를 받는 거예요. 싱글비를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다가 아까 전에 부채 여기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안 다룬 거 있어요. 이 19억, 31억. 31억도 절대 적은 거 아니죠. 이거 미지급 비용이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비용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순유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에도 예수보증금이라고 그 업체가 아마 그 조금 있는 그 건물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같은 걸 지급을 했나 봐요. 그 보증금이 19억 정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보증금 줘 하면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다 고려를 하면 형제 INC 같은 경우에는 신용 이벤트가 한 12를 발행하는 내년 정도 봤을 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단 유동성 측면에서 이렇게 시점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22억 더하기 31억 해서 한 50억 가량 있고, 이번에 50억 들어오면 총 얼마예요? 100억이잖아. 그리고 분기별로 한 마이너스 10억에서 한 마이너스 15억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비를 갚아야 되는 그 시점 전에는 뭔가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작아요. 됐나요? 그래서 1년 이상으로 보게 되면은 신용 위험이 매우 높지만 발행 직후부터 한 연내 내년 1월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유니슨처럼 단타 목적의 공모 청약은 한번 고려도 해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건데, 단 뭐 마통 안 돼. 여윳돈만. 왠지 말씀드릴게요. BW가 청약을 들어가게 되면은 본드를 받고 워런트를 받는데, 여기서 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고, 여기서 플러스 한 25%에서 30% 되면서 네팅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뭐 플러스 한 15%에서 플러스 한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재무구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채권에서 마이너스 20%가 나도 안 이상합니다. 마이너스 20% 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워런트도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겠죠. 지금 사업적으로도 뭔가 긍정적인 면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만약에 한 15% 프리미엄이 붙었다. 네팅하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이런 위험이 충분히 있는 이 증권에다가 공모청약 풀베팅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굳이 하고 싶으면 여윳돈만 하셔라. 약간 요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윳돈도 하기 좀 별론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형제 엘리트에서 하나 기댈 때가 있어요. 뭐냐?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항상 분석하는 건 뭐 첫 번째, 얘는 이 계열사가 있습니다. 계열사로부터의 지원을 조금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년 2월 정도 돼서 시비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 계열사가 지원해서라도 갚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댈 때가 있어서 그러면 한번 여윳돈 정도는 투자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배구조를 볼 건데 그 전에 재무제표만 보면은 딱 그 스팟이에요. 근데 요약 재무제표를 한 3개년치 보면은 기업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흐름을 조금 간단하게 보고 재무구조를 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